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CC에서 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난번에 패러다임 대전환 때도 얘기 드렸던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우리 그 공부론, 공동부유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처럼 많이 언급은 되는데 사실 어떤 개념이 좀 애매한, 그리고 왜곡과 오해도 많은 개념 같거든요. 공부론. 그렇습니다. 이게 네.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론이지. 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제 개념이지만, 네. 뭐 중국 투자하는 데는 반드시 알아야 될 이제 상식이자 지식이고, 네. 또 이게 그 계좌의 수익을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약간 이 공부론에 대해서 약간 공산주의 같은 그 포비아가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로 이제 돈을 벌었다고 그러면 포비아가 아니라 이제 유포라가 생기는 거고, 네. 이러면 이제 공포가 생기죠. 그래서 네. 뭐든지 뭐 조금 깊이 잘 알면 잘 이용을 하면 되죠. 네. 이제 공부론을 업어치게 하는 방법, 이제 네. 그걸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이 공보론이란 단어, 그러니까 공동부유란 단어가 사실 그 언급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마 저희 CC에서 소장님께서 거의 처음으로 말씀하지 않았나. 요즘은 다 쓰는 단어지만 그렇게 한번 자아자찬 해봅니다. 예. 그거는 1949년부터 쓰던 얘기예요, 중국이.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에는 먼저 공부론의 베이스가 되는 중국은 왜 공부론을 얘기해야 되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인구.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고, 그래서 배 고픈 거, 다 같이 배고프면 참을 수 있지만, 네. 이게 배 아픈 거 못 참는 거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명언입니다. 출발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구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국의 번뇌다. 보시면 제가 지도 갖다 놨습니다만, 사람이 진짜 저렇게 많을까 그러지만, 네. 이제 춘절이나 뭐 이럴 때 국경절에 국경역에 올라가 가지고요. 네. 거기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보면요. 정말로 이게 바닷물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네. 이제 상상이 저기서 만약에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네. 그러면 이렇게 죽고 갈까? 아니면 그냥 밟고 갈까? 그럴 정도로 사람 많습니다, 진짜. 네. 근데 이제 중국의 고민이 뭐냐 놓고 보면 중국이 원래 이렇게 인구 많았냐 그러지만 이게 225년 그 1620년에는요 인구 1억 겨우 됐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인구가 이 5억까지 가는데 네. 225년 걸렸어요. 그러다가 5억에서 10억 가는데 이제 32년 걸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4억에서 10억 가는데 147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그래서 지금 10억에서 14억 가는데 불과 40년 그 정도 걸렸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인구 폭탄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부부들의 이 밤에 섹스 라이프까지도 국가가 통제를 한 거죠. 그래서 자녀를 한 명만 낳아라. 산하 제한. 그렇죠. 그것을 이제 해서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폭발하는 것을 이제 멈추게 했고, 그래서 78년 이후에 그 산하 제한을 실시해서 한 4억 명 정도 인구 증가를 막았다고 해요. 막아서 이 정도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인구 고민은 뭐냐 그러면 이제 중국의 퍼캡ita 인컴을 놓고 보면 1850년 이전에는 중국이 유럽보다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안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명나라, 뭐 청나라 이때는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아편전쟁 이후에 1850년 이후에 이제 중국이 유럽에 비해서 확 이제 뒤지는 그런 네.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의 고민은 뭐냐 그러면 이게 인구 고민이 있는데요. 중국의 인구가 이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출생률하고 사망률이 지금 이제 있는데 출생률이 한 8.5, 그 다음에 사망률이 7.07에서 이제 자연 증가율이 1.45%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게 지금 자연 증가율이 7%에서 1%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놓고 보면 이제
이 죽는 사람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가 아니라 태어나는 신생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이게 자연 증가율 둔화에 가장 크게 기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데, 보시면 이제 중국의 신생아 수가 1986년 이때에 이게 지금 1,800만 명 정도 이제 이게 태어나요. 근데 이게 쭉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는 1,200만 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사망자 수가 이게 지금 한 998만 명, 한 1,000만 명 정도. 그래서 2020년에는 이제 순증가가 205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1978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예요. 이게 사실 절대 수치보다도 이게 어떤 속도가 무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둘 다가 지금 무섭죠. 네. 절대 속도도 이게 절대 숫자도 확 낮아진 거고. 그렇죠. 이게 늘어날 때 1,800만씩 늘어나던 게 지금 200만으로 떨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속도 플러스 절대 숫자 다가 이제 돼서 인구 비상이 이제 걸렸고.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거냐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는 뭐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소득이 얼마나 좋아졌냐는 뭐 절대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엔겔 계수로 보면 이제 답이 있는데, 이 먹는 것의 비중이 전체 소득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를 보면 70%까지 차지했던 적이 있어요, 중국이. 네. 이게 바로 1978년 개혁 개방하기 전에 돈 번 것의 70%를 먹는 데 써야 될 정도로 가난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냐 그러면 2020년, 2018년, 19년에 들어서면서 요게 3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비가 늘어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 대폭발은 이제 엔겔 계수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그렇다는 경제학적 얘기가 있는데, 중국이 2018, 19, 20년에 그 단계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제는 농사 지어서 이제 소득을 높이려고 자녀를 많이 낳는 시대는 가버렸고, 오히려 이제 돈을 쓰기 위한 시대로 이제 왔다. 그래서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녀 출산은 당연히 이제 줄어드는데요. 그러니까 농촌의 엔게이지도 생각보다 낮네요. 그렇습니다. 예, 농촌 사실 이게 좀 격차 클 줄 알았는데 거의 30대. 그렇죠. 예. 그래서 양쪽이,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죠. 뭐 이게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그 식당에서 10,000원짜리 점심이라고 하면 시골로 가면은 6,000원, 7,000원 해도 뭐 충분히 먹는단 말이에요. 물가가 싸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네. 이제 도시에 비해서 한 50% 낮다고 하더라도 네. 엔겔 계수는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제 도시인이 도시화율이 64% 돼요. 그래서 네. 9억 명이 도시에 살고 이제 5억 명이 시골에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도시화율하고 엔겔 계수가 사실은 같이 가요. 도시화가 되면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엔겔 계수 전체적으로는 이게 쭉 떨어지는 것이 보이고, 이것은 이제 도시화하고 관련이 있지만 아직도 시골에서 이제 이 5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있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공동 부유 얘기를 할 때 네. 이제 먹는 것 갖고 차별하면 이제 어수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고기를 누가 더 많이 먹냐 이렇게 보면 지금 1인당 고기 소비량을 보면 도시하고 농촌이요 지금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네. 비슷한 수준으로 갔고. 많이 먹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엄청 많이 먹죠. 예. 대신 이제 돼지고기를 중국이 많이 먹으니까 돼지고기보다 좀 질이 떨어지는 이제 뭐 닭고기니 뭐 이런 가금류 고기는 이제 농촌이 월등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네. 아직도 약간은 이제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런 그 하이 퀄리티의 고기에 대한 수요가 도시든 농촌이든 크게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다르게 보면은 이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는 그 뭐 북한이 얘기하는 이 밥에 고깃국이라고 하는 이 고깃국을 먹겠다고 하는 고기가 진리죠, 이게. 네. 이게 놓고 보면 욕구가 이게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못 맞추면은 고깃국 못 주면은 이제 살 불만이 정권도 쌓이고. 엎어버리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78년 이후에 중국이 뭐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또 시진핑 주석이 2020년에 뭐 절대 빈곤을 없앴다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 빈곤은 없어졌지만 상대 빈곤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도시하고 농촌의 소득 격차를 놓고 보면 1978년에 이게 2.6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이 이제 도시가 시골보다 2.6배 잘 살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사이에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2020년에 여전히 이게 2.6이에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상대 빈곤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월급이 오른 건 맞고 소득이 는 건 맞지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집에서 포니 타고 다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뭐 벤츠 580 타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배고픈 게 아니라 배 아픈 상황이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해결을 뭐 중국 경제의 고성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성장이냐.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0년 전하고 같은 소득 격차, 이거 이제 수정을 빨리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공동부유론을 이제 꺼낸 진짜 이유고요. 그래서 중국이 뭐 1978년에 1949년에 나라 세워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에 공부론을 실천하려고 뭐 대학신 운동도 하고 했지만 다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78년에 등소평이 이제 그 유명한 고양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돼. 그래서 지 잘 잡는 고양이가 애국자야.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먼저 지 잡아라. 그게 이제 알리바바나 탄센트나 이제 농부사청 같은 이제 오너들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공산국가를 건설했을 당시는 공동부유론이 당연하게 핵심 그렇죠. 사상으로 갔었는데 그게 전환되기 불가능했기 때문에 선부론이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결과가 현재인 거고 문제가 생긴 거죠, 선부론에. 여기서 변화가 있는 게 현 시점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선부론의 후유증이 뭐냐 그러면 네. 2019년에 중국의 상위 1%의 소득이 네. 하위 50% 전체 소득보다 더 커졌어요. 그래서 빈부격차 해결할 수 있고, 그러고 이제 재산, 상위 1%의 재산이 30% 되는데 비중이 하위 50%의 재산은 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재산을 보면, 웰스를 보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지금 이게 5배가 차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배 아픈 정도가 아니라 배 아파서 이제 미칠 지경이 되는 상황이 사실은 벌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배 아픈 사람을 달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1%가 50%의 소득을 장악하는 이 사람들의 부를 좀 뺏어서 나눠주는 거, 이게 이제 당장 해야 될 일이죠. 네. 50%를 올리는 건 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게 바로 알리바바, 탄센트 뭐 이런 이제 오너나 기업들이 뭐 이게 몇 조를 출연을 했어. 네. 기부를 했다는 것이 바로 상위 1%가 하위 50% 전체 소득보다 더 많이 가진 이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가 그 선진국도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그러면 그때 선택하는 선택지는 복지국가의 실현이잖아요. 근데 복지국가와 공동부유로는 뭐 어떻게 달라요? 뭐 결국 같은 거죠. 같이 잘 네. 먹고 잘 사는 건데. 근데 너무 복지국가는 좋은 거로 생각하지만 공동부유는 굉장히 안 좋게 이미지가 잡혀서.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서방은 네. 원래부터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개인들의 격차가 있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있어. 예. 기회의 균등만 있다면 네. 소득의 불평등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감내할 만해 이러는데 네. 그건 첫 번째 전제가 모두가 같이 스타트 라인이 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는 것이 그렇지 전제가 깔린 않습니까? 거죠. 예. 근데 이거가 순간에 이제 전략을 바꿔가지고 먼저 부자 돼도 좋아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부자가 돼버린 거죠. 네. 그 부자가 얼마나 되냐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포브스 부자 랭킹을 한번 보면요. 상위 100등까지의 이 부자 포브스 랭킹에 거기에 중국 부자가 20명이 들어가 있어요. 제 가장 돈 많은 사람은 글로벌 부자 순위의 18등인 쫑샨샨, 우리가 뭐 몇 번 분석을 한 적이 있지만 농부산천 회장이에요. 네. 물 팔아서 물 팔아서 뭐 봉이 김선다. 예. 중국 최고 부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네. 중국보다도 한 3배 정도 잘 산다고 하는 인당 소득이 우리는 상위 20대 부자가 100대 부자, 글로벌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최고 부자가 글로벌 랭킹에 156등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20등 하는 사람이 글로벌 랭킹에 1627등이에요. 중국은 100등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중국이 평등 국가일 수 있냐, 공산주의 국가 맞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탑 10을 보더라도 이것이 중국의 부자 상위 탑 10은 글로벌 부자 랭킹 69등 정도예요.
우리는 상위 탑10이 877등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이제 갭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을 놓고 보면 그 탑10의 이 상위 20명의 부자들의 재산이 중국이 우리나라 상위 이제 22 부자들의 5배 정도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중국은 공산주의라고 하면서 부자가 있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 부자가 우리나라 부자들보다 5배나 돈이 많다. 네. 이거 진짜 메이크 센스 하냐. 이론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 대신 이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 젊어요. 그래서 우리도 평균 나이가 이제 56세고 중국도 20대 부자들의 평균 나이가 55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55세 전에 돈 벌어야지 그 후에는 돈 못 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선불원의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정도로 빈부격차가 생겼다는 거고. 그래서 2021년에 그 포브스가 글로벌 억만장자 숫자를 조사를 했는데 네. 이게 G2가 중국이 억만장자 숫자에도 G2예요. 미국이 724명인데 중국이 626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이 공산주의 n분의 1로 나눠먹는 나라에서 부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냐.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이게 이제 선불원의 결과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뭐 부자인 바로 이 종산상 같은 이 양반이 전 세계 부자 랭킹 18등에 간 것, 이게 이제 빈부격차 너무 과하다고 본 거고. 상징이네, 상징.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조금 중국 정부가 돈 많은 사람들의 기부를 유도해야 되겠다 하는 동인이 된 거죠. 어떻게 한국보다도 부자가 돈이 더 많냐. 그럴 수 이게 있어요. 세금으로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우리하고 세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중국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상속세잖아요. 네. 뭐 상장회사들이 상속하면은 그쵸. 거의 뭐 5, 60%를 세금으로 내서 경영권을 유지를 못하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중국은 원래 이게 공유제였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상속세 네. 이게 이제 없었던 거죠. 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겠지만 그 중에 그리고 하나가 이제 상속세가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지금은 있지만 된다면, 네. 부동산세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 집도 국가 거기였기 때문에 뭐 관사에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세, 예를 들면 상속세, 이제 서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복지국가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특성상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부를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특히 그렇죠. 기업의 부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을 조르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선방에 보기엔 되게 과격해 보이는 것이고.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한번 다뤘던 것처럼 중국의 기업인의 띠는 뭐라고요? 겟. 그렇습니다. 옆으로 가는 겟. 한번 네. 물에 들어가면 네. 빨개지면 다시 못 살아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건 중국의 10대 부자들의 재산 순위하고 우리 10대 부자들의 순위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중국이 크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득 불평등도를 이제 지니 계수로 보는데 지니 계수가 2015년에 이제 뭐 쭉 떨어졌다가 이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니 계수가 올라가면서 저축률도 같이 떨어져요. 소득 네. 불균형이 심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중산층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니 계수 자체도 보면은 이제 0.5를 넘어가면 전쟁이 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중국은 0.4하고 0.5 사이에서 위기선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출생 인구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당장 걸리는 문제는 중국의 이제 15세부터 64세, 소위 말하는 이제 노동 인구가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0년에 이 비중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74.5%였던 것이 이게 68.6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할 사람들의 줄어든다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큰 위기로 이제 다가서고,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이제 문제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금 1억 9천만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중이 높아지는 것 역시 이게 이제 그 소득의 분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65세 이상의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초고령 사회 진입 속도를 보면 이게 뭐 미국이 72년, 영국이 45년, 뭐 호주가 70년 이러는데
이제 중국이 거의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심한 게 한국이네요. 한국이 당연히 더 심하죠. 근데 네. 우리는 뭐 그 중국이 이 부자 되기 전에 늙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보다 더 빨리 이미 오는데도 우리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잘 못하지만 되게 심각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 우리가 심각하니까 이제 저 나라 얘기에 대해서 또 좀 문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더 심각한데 그건 이제 인지를 못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65세 이상의 이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15세에서 64세까지 노동 인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건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 분배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지금 MZ 세대들 같은 경우가 자기네가 이제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고 애들을 부양해야 되는 비중이 확 커지는 그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MZ 세대들이 이제 전체 중국으로 보면 이제 80년에서 94년에서 95년 이후 출생자들 에코붐 세대, 인터넷 세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54%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가진 게 뭐 없죠. 근데 지금 빈부격차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젊은이들이 일어서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겉으로는 고성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구 데모그래피 측면을 따져보면 이것은 이제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그렇지만 이미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의 갭은 40년 동안 줄어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배 고파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배 아파서 상대를 죽이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의 당국의 인지였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이 출생자 수의 대폭적인 감소,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이것이 왜 이제 이렇게 줄어드냐를 봤더니만 교육비가 많이 들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그렇다. 네. 그럼 이거부터 먼저 때려잡아야지.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부터 때려잡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부동산을 때려잡으니까 그 돈들이 증시로 몰리는 이제 그런 기현상도 나타났던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놓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공동부유론을 14차 5개년 기간 중에서 아마 가장 세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인구를 추정을 해보면 2025년까지 그리고 2035년까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간이 이제 그 2025년이 돼요. 그래서 지금 1억 9천만 명인데 그 지금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 이 사람들이 이제 1년에 태어난 숫자가 2,500만에서 3천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럼 앞으로 5년 뒤면 다시 또 1억 명에서 1억 3, 4천 명의 이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추가가 되면 이제 2억 9천만 명이 넘어가는 이제 고령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그렇다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이 분배 개혁이나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산 시스템 또 사회 구조를 이거를 손봐야 될 필요성이 확대도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중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데모그래피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고령 인구의 대거 등장 그리고 젊은 인구들의 감소.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적인 이제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보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분배 구조, 이 소득 구조, 산업 구조를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중국 내 위기감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최근에 액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과격해 보이는데 마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 제재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서두르면서 이제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에 의미는 다르게 보면 그만큼 이제 위기감이 이제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관건은 하여간 앞으로 5년 사이가 중국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2025년에 이 인구의 어떻게 보면 감소도 있고 65세 인구가 다시 1억 명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이에 그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이제 공부론을 좀 먼저 인구 측면에서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얘기가 많은 중국의 공동부유론, 공부론에 대해서 인구 구조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그거보다도 현재 중국 인구 구조학적 차원에서 어쩌면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